2023년 봄 우크라이나 전쟁 한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실종된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제가 마주한 건 세계 군사 질서를 뒤흔들 충격적인 실체였습니다. 하르키우 외곽 초정밀 타격 흔적. 러시아 무기 아님. 미군 무기 아님. 한글이 적힌 탄약 상자. 이게 한국 무기라고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자료는 모두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K9 자주포, FA-50, K2 흑표, 그리고 AI 전장 예측 시스템. 제가 미 공군 정보사에서 7년 동안 봐온 어떤 시스템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한 줄. 한국은 7일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가 과소평가했던 한 나라가 조용히 맹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격렬했던 시기에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공습 경보가 울리는 도시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았던 전쟁터와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현대식 건물들이 무너진 곳, 유럽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참상이었죠. 하지만 저를 이곳으로 이끈 건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제 남동생 마이클이 취재 도중 실종됐거든요. 마지막으로 보고된 위치는 하르키우 외곽입니다. 러시아군 점령 직전에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현지 정보원 올렉산드르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은 격전지였습니다. MIT에서 정보 분석을 전공하고 미 공군 정보사에서 7년간 근무한 제 경험으로도 이곳에 민간인이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드론 영상, 위성 자료, 현장 목격자 진술.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해야 해요. 저는 임시 사무실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하르키우 전투 상황도 러시아군 진격 루트, 우크라이나군 방어선까지. 그런데 세 번째 날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지역 근처에서 정밀 타격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건 HIMARS 미사일 패턴이 아니야. 미군이 제공한 하이마스 로켓포의 타격 패턴은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도 아니었죠. 더 정밀하고 더 작은 반경의 타격.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확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 연락이었어요. 리처드슨 씨, 동생 소식은 없지만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봐야 할 영상이 있어요. 그들이 보내준 드론 영상에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갑자기 전술을 바꿔 러시아군을 포위하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사용된 무기였습니다. 이건 K9 자주포? 그리고 저건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산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놀라운 건 사용 방식이었어요. 기존 나토식 포병 운용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전술이었습니다. 이동 사격 제이동 패턴이 너무 빨랐고 정확도는 믿기 힘들 정도였죠. 다음 날 또 다른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드론 영상이었는데 무언가 한글로 적힌 물자 상자가 찍혔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동생이 들고 다니던 카메라 가방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무언가 연결점이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동생을 찾는 여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실마리는 의외의 장소, 바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작전 방식, 미군도 러시아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교하지? 지금까지의 제 경험으론 설명할 수 없는 전술, 무기 체계, 그리고 제 동생의 실종.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선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첫 단계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현지 정보부와 협력하여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미국인 민간인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렸지만 제 배경과 목적을 알고 난 후에는 협조적이었죠. 전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장 영상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K9 자주포예요. 그리고 저기 FA-50 경공격기도 보이네요. 정보부 요원 이리나가 자료를 더 가져왔습니다. 압수된 러시아군 태블릿에서 발견된 정보였어요. 러시아군도 적의 새로운 무기 체계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무기인가? 사격 패턴이 너무 정확하다. 우리 레이더를 회피하는 방식도 기존 나토군과 다르다. 러시아 지휘관의 보고서에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문서 구석에 적힌 세 글자였어요. ROK,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병력은 작고 핵도 없는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정밀도는 어떻게 설명하죠? 이리나의 질문은 저도 궁금했던 바였습니다. 사실 제가 공군 정보사에서 근무할 때도 한국은 주요 분석 대상이 아니었어요. 중국, 러시아, 이란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았죠. 그저 미국에 충실한 동맹국, 기술력 있는 나라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VPN을 통해 예전 미 정보부 동료들에게 연락했죠. 비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했어요. 벤, 한국군 관련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 특히 무기 체계와 전술 발전에 관한 거. 다음 날 아침 메일함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밀 해제 표시가 된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은 커져갔습니다. K2 흑표전차 현무 미사일, KF-21 전투기.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였습니다. 놀라운 건 성능만이 아니었어요. 그 운용 방식, 전장에서의 활용법이 기존 서방 국가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년간 국방 분야에서 조용한 혁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환경과 필요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거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와 전술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패턴과 이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어요. K9 자주포의 슈팅 앤 스쿠팅 전술, 드론과 포병의 연계, 실시간 타격 시스템까지. 마치 한국이 개발한 전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첨단 기술과 전술을 개발했을까? 답은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단 국가, 북한이라는 항시적 위협,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생존을 위해서는 질적 우위가 필수였던 거죠. 호텔 창문 너머로 키이우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공습 경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한국은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지만 받아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클레어 리처드슨입니다. 마이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일 아침 9시 성소피아 대성당 앞에서 만납시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 동생의 실종과 한국의 흔적,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일 그 연결고리의 일부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아침 9시 성소피아 대성당 앞은 평화로웠습니다. 전쟁 중인 도시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죠. 약속 시간에 검은색 차가 도착했고 안에서 마이클의 동료였던 전직 특수부대원 세르히가 내렸습니다.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키이우 외곽의 한 군사시설로 향했습니다. 엄격한 검문을 통과한 후 지하 벙커로 들어갔죠. 그곳은 예상과 달리 첨단 장비로 가득 찬 지휘센터였습니다. 마이클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어요. 그는 특별한 작전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세르히가 대형 스크린을 작동시켰습니다. 그곳에 펼쳐진 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군사 작전과도 다른 광경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전장지도, 색깔별로 구분된 아군과 적군, 그리고 각 부대의 움직임까지 정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미군 시스템이 아니군요. 제 말에 세르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 제공한 C4I 시스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폴란드를 통해 들어왔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법을 가르쳤죠. 그는 시스템을 더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반응 속도였어요. 적군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분석되고 대응 옵션이 제시되는 거죠. 미군 시스템과 비교해도 평균 43%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중앙지휘부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현장 지휘관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줍니다. 화면에서는 서로 다른 부대가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롭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마치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건 이 시스템의 적응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시스템들은 사전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이는데 이건 전장 상황에 따라 계속 진화해요. 세르히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미군은 압도적인 화력과 병력으로 싸우지만 이 시스템은 정확한 정보와 빠른 움직임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했죠. 세르히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군 특수부대의 작전 영상이었어요. 북한 GOP 1반전초 침투 훈련, 해외 대테러 훈련, 호스티지 구출 작전까지. 정밀함과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마이클은 이 자료들을 취재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정보부가 그를 납치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이 정보가 그들 손에 들어가면 말을 끝맺지 못한 세르히의 표정에서 심각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한국인가요? 왜 그들의 시스템이 이렇게 특별한가요? 세르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이라는 적과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이죠. 그들에게 전쟁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병력은 적지만 그들은 숫자가 아닌 움직임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자기만의 전장 언어를 만든 독립 전략 국가였던 거죠. 그들의 지리적 위치, 역사적 경험, 기술력이 만나 독특한 군사 체계를 탄생시킨 겁니다. 세르히가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론과 위성이 연결된 통합 지휘소 영상이었어요. 미군도 아직 시험 단계인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마이클은 이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동생은 단순한 전쟁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 군사 질서가 변화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옛 동료 카터였죠. 그는 이제 민간정보 분석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너의 요청 사항을 확인했어. 한국 군사 시스템에 관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소스를 찾았어. 카터가 보내준 연락처는 그레이픽셀이라는 민간 해킹 그룹이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활동하는 집단이었죠.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동생을 찾기 위해선 모든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그룹의 대표 아이반이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보의 교환을 원한다고 했죠. 그들은 미국 정보부 내부 자료를 원했습니다. 도덕적 갈등이 있었지만 저는 동의했어요. 제가 접근 가능한 비기밀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했죠. 그로부터 24시간 후 제 노트북에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 모처 지휘소 영상이라고 했죠. 긴장된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소의 내부 모습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여러 장교들이 각자의 터미널을 보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였어요. 이건 AI 예측 시스템이잖아. 영상 속 시스템은 적군의 다음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확률로 표시하며 각 시나리오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까지 제시했죠.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휘관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AI의 제안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며 최종 결정은 인간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리고 있었죠. 인간과 AI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시스템을 파일럿 단계에 두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실전에 쓰고 있어.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북한의 수적 우위에 맞서기 위해 한국은 기술력과 정보력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적은 병력으로 넓은 전선을 방어해야 하는 그들에게 정확한 예측과 빠른 대응은 생존의 문제였죠. 다음 날 저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군사 고문단과 함께 일했던 장교였어요. 한국인들의 접근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수학 문제처럼 접근해요.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특별한 능력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적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능력이었죠. 이것이 AI 예측 시스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북한을 감시합니다. 모든 통신, 움직임, 심지어 전력 사용량까지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구축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알 수 있죠. 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적용되자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본 정교한 타격의 비밀이었습니다. 세르히와의 약속 장소는 키이우 외곽의 비밀 훈련 시설이었습니다. 몇 번의 검문을 통과한 후 지하 벙커에서 김준호 소령이란 한국 군사 고문을 만났습니다. 마이클은 우리의 도움으로 특별한 자료에 접근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 작전에 관심이 많았죠. 김소령은 707특임대 UDT, 특전사라 불리는 부대들의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대낮과 야간 모든 환경에서 작전 완수율이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적은 인원, 정밀한 타격, 그리고 0.1초의 머뭇거림도 없는 침투 동선. 이건 미군 SEAL보다 빠르네요. 제 말에 김소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는 뛰어난 장비와 물량을 갖췄지만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었죠. 대신 완벽한 계획과 실행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영상은 한국 특수부대의 실제 해외 작전들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 아프간 테러리스트 제거, 리비아 인질 구출까지. 이건 훈련이 아닌 실전이었어요.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있지만 이면에서는 전 세계의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있었군요. 김소령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죠. 우리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고립된 나라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상수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든 적이 될 수 있죠. 미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이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항상 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어요.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죠. 마이클은 이 자료를 보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북한 특수부대 요원을 생포한 작전 기록을 발견했죠. 세르히가 말했습니다. 그 정보가 러시아에 유출되면 위험합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의 군사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김소령은 마지막으로 북한 최전선에서 한국 특수부대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특수부대의 진짜 목적은 공격이 아닙니다. 정보 수집이죠. 우리는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법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정보 때문에 위험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키이우 국립도서관에서 김소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USB가 숨겨져 있었죠. 이건 마이클이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가 러시아에 납치되기 전에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USB를 열어보니 한국의 핵 능력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비핵국이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24기의 원자로 고순도 연료 재처리 기술, 수백 톤의 사용 후 해결료까지. 이런 인프라가 있었다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필요시 7일 이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들이 핵무기 대신 선택한 대안이었어요. 고위력 미사일, 극초음속 SLBM, 초정밀 탄두. 이것들은 재래식 무기지만 핵과 유사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네요. 김소령은 이를 재래식 억제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핵과 유사한 억제 효과를 내는 무기 체계였죠.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국제 제재를 피하면서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한국은 핵 개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 대신 재래식 무기의 극한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현무 미사일과 같은 초정밀 타격 무기 체계였어요.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핵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핵 보유국과 유사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핵 없는 핵 보유국이라 부르는 전략의 정수죠. 마이클의 자료는 이 전략이 단순한 방어가 아닌 세계 안보 시스템을 활용한 역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제재와 고립을 불러오지만 첨단 재래식 무기는 오히려 수출과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마이클은 이 전략이 러시아의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 제재에 시달리는 러시아에게 한국의 비핵 억제 모델은 매력적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동생이 표적이 된 진짜 이유였어요. 그는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닌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통찰을 발견한 겁니다. USB에는 마이클의 개인 메모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독특한 길을 선택했다. 그들의 모델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이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저녁에 세르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정보부가 그를 크림반도로 이송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접근하기 전에 한국의 무기 수출 전략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이클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세르히의 안내로 저는 키이우 외곽의 한 창고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우크라이나 육군의 비공식 훈련장이었죠. 놀랍게도 그곳에서 한국 방산기업의 교관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식 전투 시스템 전체를 배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장교 올렉산드르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매뉴얼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우크라이나어로 번역된 전술교범이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의 계약서를 볼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전술교범, 운용 매뉴얼, 현장 훈련까지 패키지로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터키, 이집트, 핀란드. 구소련권 국가들이 주요 고객이군요.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K9 자주포를 판매할 때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식 포병 운용 체계를 함께 전수했습니다. 이는 무기 자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죠.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군사 문화의 수출입니다. 결국 그들은 한국식 전쟁 수행 방식을 배우게 되죠. 세르히의 말이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이동이라니. 한국은 물리적인 무기 판매를 넘어 자신들의 전략과 전술, 심지어 군사 사상까지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그들의 무기 체계는 복잡하고 유지보수가 어려웠어요. 반면 한국은 올렉산드르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제 장비와 한국제 장비의 가동률 비교 그래프였어요.
한국 장비는 95% 이상의 가동률을 보였지만 러시아 장비는 60%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무기가 실제로 작동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겐 이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 설명을 듣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전쟁 수행 방식을 수출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띠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물리적인 동맹이 아닌 군사 문화적 연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메모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한국의 군사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아니다. 이는 그들의 안보 전략의 일부다.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중소국가들과 연대를 형성하는 것.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동생은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닌 국제 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마이클의 구출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발견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정보는 단순한 군사 기밀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통찰이니까요. 세르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경고를. 크림반도 접경 지역의 안전가옥에서 마지막 임무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세르히와 김소령 그리고 몇몇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이클은 세바스토폴 외곽의 러시아 기지에 있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이 그를 신문 중이에요. 작전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야간에 침투해 마이클을 구출하고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 하지만 저는 참여할 수 없었어요. 훈련된 요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대기하세요. 그동안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세르히의 말은 끝맺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마이클이 발견한 정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제 책임이 될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전략, 특수부대,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 그리고 핵 없는 핵보유국 전략까지. 모두 세계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어요. 한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이클의 노트에서 발견한 이 문장이 가장 적절한 결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독자적인 전략을 발전시켜온 그리고 이제는 그 전략을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한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었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작전 종료 시간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통신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패키지 확보. 귀환 중. 2시간 후 세르히와 그의 팀이 마이클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내가 발견한 정보였어. 한국의 군사 혁신이 러시아 군사 교리에 미칠 영향을. 마이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러시아는 한국의 군사 전략을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요.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클레어 리처드슨의 마지막 보고서, 한국, 잠재적 초강대국의 부상이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감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제 동생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 동생이 죽지 않았다면 이 진실도 몰랐을 거야. 그는 전쟁의 희생자가 될 뻔했지만 나는 그를 통해 세계 질서의 변화를 목격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아직 진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착실히 자신들의 군사적,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날이 오면 세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전략적 맹수였다. 핵이 없어도.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온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국방대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초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 했죠. 저는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다음 장을 열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다음 장을요. 우리가 알던 세계의 균형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나라, 한국이 있다. 핵이 없어도 맹수가 될 수 있음을 조용히 세계를 바꾸어가는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